동무! 빨리 문 여시오. 여기 대사관 앞이요, 빨리. 그 전화 통화가 있기 열흘 전 김은별은 스톡홀름 크로노베리 구치소의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회색 벽, 철제 침대, 그리고 스테인리스 변기. 스웨덴 당국이 그녀에게 배정한 공간은 고작 6평 남짓이었습니다. 28회를 살아오면서 은별이 마주한 감옥은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기숙사도 정찰 총국 지하 벙커의 작업실도 모두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손가락 끝으로 콘크리트 벽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벽 너머 어딘가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평양에 전해진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철컹 독방 문이 열리며 스웨덴 교도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면회입니다. 은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면회라니, 이 나라에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부류만 빼면 말입니다. 면회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은별의 발걸음이 리놀륨 바닥에 메마른 소리를 남겼습니다. 스웨덴 교도관은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한 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 은별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양에서 2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해외 공작 담당 리성호. 은별이 의자에 앉자 리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은별 동무, 오래간만이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콘크리트 벽보다 무거웠습니다. 조국에서 걱정이 많소. 동무가 제국주의자들한테 잡혀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성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스웨덴 당국이 동무를 미국으로 송환하려 하고 있소. 미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 동무는 아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북한 해커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별이 미국 땅을 밟는 순간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적의 손에 넘어갈 터였습니다. 평양의 입장에서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국에서 동무를 데려가려고 하오. 리성우가 유리 칸막이에 손바닥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며칠 안에 여기서 나갈 수 있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은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탈옥, 보위부가 외국 땅에서 탈옥 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해킹한 북한 해커가 미국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위험이 더 낮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동무는 영웅이요. 리성호의 목소리가 은별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표창도 받고 가족들도 평양으로 올라오게 해주겠소. 어무이가 청진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어머니, 그 단어가 은별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청진의 낡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쪼그라든 등, 갈라진 손, 그리고 딸을 평양으로 보내며 흘리던 눈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리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은별은 차가운 경고를 읽었습니다. 거부는 선택지에 없다는 경고. 동무 영리한 사람 아니오? 리성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선택을 하는 법이요. 며칠 안에 다시 연락하겠소. 그가 떠난 뒤에도
은별은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야위고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은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천장 너머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만진 날이 생각났습니다. 청진의 인민학교 낡은 386 컴퓨터 앞에서 은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흘러가는 녹색 글자들, 명령어 하나로 기계가 움직이는 마법 같은 순간들. 선생님이 은별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올라갔고 평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은별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수학 문제, 논리 퍼즐,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과제. 일주일 뒤 은별은 평양의 특수학교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별과 같은 영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마지막은 해킹이었습니다. 적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법, 흔적을 지우는 법, 자금을 빼돌리는 법. 은별은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은별은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의 고향 청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은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은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체포되던 날, 은별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더 이상 조국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부가 그녀를 데려가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해온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로 탈북을 선택하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별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은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철컹 문이 열리고 스웨덴 교도관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빵과 수프, 그리고 사과 하나. 교도관이 나간 뒤 은별은 쟁반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식사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어머니는 옥수수죽 한 그릇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은별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프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탈출은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보이부가 먼저 그녀를 빼내려 할 것이고 그 전에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대사관까지 대략 5km,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보이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 후 어떻게 대사관까지 도착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거리는 소리가 독방에 울렸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스톡홀름의 밤하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은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처럼, 숨은 별처럼. 은별이 처음 컴퓨터를 만진 것은 11살 때였습니다. 청진시 송평구역 인민학교의 전산실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1년에 한두 번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낡은 386 컴퓨터 5대가 놓인 작은 방이었지만 은별에게는 신비로운 성소와 같았습니다. 그날도 은별은 전산실 창문 너머로 컴퓨터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 깜빡이는 커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별아, 거기서 뭐하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산 담당 김 선생이었습니다. 은별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김 선생은 은별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에 코를 박고 컴퓨터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컴퓨터가 그리 신기하나?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산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봐라. 그날 은별은 처음으로 키보드를 만졌습니다. 김 선생이 간단한 명령어를 알려주었습니다. DIR을 치면 파일 목록이 나오고 CD를 치면 폴더를 이동할 수 있다고. 은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반응했습니다. 마치 기계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뭐를? 이 명령어 같은 거 제가 만들 수도 있습니까? 김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보이다니, 그것도 청진의 변두리 학교에서. 그날 이후 은별은 매일 전산실을 찾았습니다. 김 선생은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은별의 열정에 점점 끌려들었습니다. BASIC 언어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고 은별은 일주일 만에 간단한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2달 뒤 은별은 스스로 텍스트 기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김 선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별아, 네 천재다. 그 말이 은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김 선생은 도교육위원회에 은별의 재능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은별에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수학 문제, 논리 퍼즐, 아무 해독. 은별은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왔습니다. 어머니 김옥수는 청진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은별을 키워왔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지만 은별을 바라보는 눈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은별이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평양 특수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 인재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은별이가 평양에 간다고요? 네, 이번 주 안에 출발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은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별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가도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야지. 네 잘되는 길인데.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은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별아, 평양 가서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 나 금방 돌아올게. 그래, 금방 돌아오너라.
그러나 금방이라는 말은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만난 날이었습니다. 평양의 특수학교는 은별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학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그리고 24시간 감시. 학생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생활했습니다. 은별과 같은 영재들이 전국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수학 천재, 물리학 영재, 그리고 은별처럼 컴퓨터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 그들은 하루 16시간씩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2년은 기초 교육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구조, 암호학, 은별은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교관들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별 동무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어 15살이 되던 해 은별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시설에서 진행되는 고급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은별은 처음으로 해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적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 방화벽을 우회하는 기술, 흔적을 지우는 법. 교관들은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에 맞서 싸우는 사이버 전사가 되는 것이라고 은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21살의 은별은 정찰 총국 121국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지하 벙커에서 그녀는 다른 해커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표적은 한국의 금융기관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은별의 실력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작전은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 은행에서 1,300만 달러를 빼냈을 때 은별은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진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1년에 한 번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짧은 전화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걱정 마 그래. 은별아, 엄마도 잘 있다. 밥은 잘 먹고 댕겨. 네, 잘 묵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옆에 서 있는 감시원의 눈을 의식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은별아. 통화는 언제나 3분 안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킹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은별은 한국의 한 뉴스 사이트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의 여자는 은별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2015년에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때 슈퍼마켓에 가서 울었어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는 왜 굶어야 했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별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처음으로 조용히 인터넷을 탐색했습니다. 유튜브, 위키피디아, 구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위성 사진을 보았습니다. 21살의 은별은 정찰 총국 121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그녀는 조국을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 일본의 기업,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표적은 바뀌어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외화 획득. 그런데 말입니다.
해킹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킹으로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지도자의 사치품 구입, 은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인민을 굶기면서 핵을 만드는 나라가 조국이었습니까? 그날 이후 은별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킹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은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2024년 은별은 해외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작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은별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은별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IP 주소가 추적될 수 있도록 허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는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 경찰이 호텔방 문을 두드렸을 때 은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은별은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조국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크로노벨이 구치소의 독방에서 은별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 꿈, 청진의 집이 불타는 꿈, 보이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꿈, 그리고 현실에서 보이부 요원 리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안에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리성호의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보이부가 정말로 탈옥 작전을 실행한다면 은별에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해킹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을 선택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힐 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은별은 무언가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양으로 떠나던 날 밤 어머니가 은별의 귀에 속삭였던 말. 은별아, 네 인생은 네 거다. 누가 뭐래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딸을 평양으로 보내는 순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별은 결심했습니다. 보이부가 탈옥을 시도하는 그 순간 그녀는 도망칠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그러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작전 기록을 담은 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은별의 머릿속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주소, 작전 코드 네임, 관련 인물들의 이름. 그것은 은별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보험이자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세상에 알릴 증거였습니다. 독방의 어둠 속에서 은별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이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보이부의 탈옥 작전은 은별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성호가 면회를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구치소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컹, 독방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리성호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은별 동무, 시간이 없소. 따라오시오. 리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별은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그건 동무가 알 바 아니오. 빨리 움직이시오. 리성우가 은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대단했습니다. 은별은 끌려가듯 복도로 나섰습니다. 구치소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디선가 경보음이 울려야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부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보안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비상구를 향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리성우와 동료 요원이 양옆에서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제압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1월의 스톡홀름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었습니다. 은별은 얇은 수감복 차림이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치소 뒤편에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또 다른 요원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요. 리성우가 밴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은별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리성우가 은별을 밀치듯 밴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밴이 출발했습니다. 타이어가 눈 덮인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밴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은별은 금속 의자에 앉아 균형을 잡았습니다. 리성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동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소.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오. 베이징행 비행기가 새벽 6시에 있소. 그 비행기를 타면 내일 저녁에는 평양에 도착하오. 평양, 그 단어가 은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배는 스톡홀름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고속도로에 진입한 듯 했습니다. 동무, 리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소. 뭡니까? 스웨덴 경찰한테 체포됐을 때 왜 저항 안 했소? 은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리성우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렇소? 리성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무 실력이면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었을 텐데 왜 IP가 노출됐소?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 리성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무, 나를 바보로 아오? 121국 최고 해커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벤이 커브를 돌며 은별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시오. 일부러 잡힌 거 아니오? 은별은 리성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리성우가 한참 동안 은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일단은 동무 말을 믿겠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성우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의 귀에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심에 진입한 것 같았습니다. 주유소에 잠깐 들르겠소. 운전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이 멈추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요원이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성호가 은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금방 출발하겠소. 리성호가 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은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금이다. 은별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벤 내부는 어두웠지만 비상 손전등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문 옆에 도구함이 있었습니다. 은별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구함을 열자 드라이버와 렌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별은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벤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동료 요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시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렌치를 수감복 소매 안에 숨긴 채 벤에서 내렸습니다. 주유소는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눈 덮인 도로, 형광등 불빛 아래 주유기 몇 대, 그리고 작은 편의점 건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라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성호가 주유기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요원은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동료 요원이 은별을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빨리 보고 나오시오. 은별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변기 하나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은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창틀에 손을 짚고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어깨가 창틀에 걸렸지만 힘을 주어 빠져나왔습니다.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주유소 뒤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숲이 보였습니다. 어이!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요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다가 이상함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은별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땅이 발목까지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을 향해 어둠 속으로 잡아. 리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은별은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요원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방향을 바꾸어 언덕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서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스톡홀름 시내가 저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은별은 구치소에서 지도를 몇 번이고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략 3km 거리였습니다. 저기다.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은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은별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밭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쓰라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도로가 나왔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별은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차를 몰고 추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좁은 통로였습니다. 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작은 광장이 나왔습니다. 광장 한쪽에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은별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보이부가 스톡홀름 전역을 뒤질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은별은 일어섰습니다. 수감복 차림에 얇은 신발, 영하 10도의 추위. 이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광장 건너편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은별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에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젊은 점원이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이 들어서자 점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새벽에 수감복 차림의 동양인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으니까요.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더듬거리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스웨덴 당국에 넘겨질 터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은별이 원하는 것은 한국행이었습니다.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은별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점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전화기요? 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제발이요. 점원은 은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요. 은별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습니다. 구치소에서 수십 번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은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스톡홀름 시내입니다. 편의점에 있습니다. 보이부가 저를 쫓고 있습니다. 도와주이소. 은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침착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은별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점원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별은 스마트폰을 점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점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창문 너머로 밖을 살폈습니다. 아직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별은 진열대 사이에 숨듯이 앉았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추워 보여서 은별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컵에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점원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었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인가? 차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은별 씨입니까? 한국어였습니다. 은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은별은 그들을 따라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하늘에 여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리성호였습니다. 그의 뒤에 다른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은별. 리성호가 외쳤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대사관 직원이 은별의 등을 밀었습니다. 은별은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창 너머로 리성호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은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톡홀름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처음으로 자유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해도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보이부가 또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스톡홀름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은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은 스톡홀름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정문 앞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은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극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깃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의 상징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차가 멈추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은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밤새 뛰어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사관 로비는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벽에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제주도의 바다, 경복궁의 단청. 은별은 그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쪽으로요. 직원이 은별을 2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담당 영사님이 곧 오실 겁니다. 직원이 나가고 은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은별 씨, 저는 박영수 영사입니다. 그가 은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직원이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은별은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음식을 보니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박 영사가 말했습니다. 은별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빵과 치즈와 햄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박 영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은별은 샌드위치를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찰 총국 121국에서 일했습니다. 해커였습니다. 박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은별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121국이요. 사이버 부대 말씀이시군요. 네,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습니까? 은별은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2019년 한국 금융기관 해킹, 2021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그리고 이번 스웨덴에서 적발된 비트코인 해킹까지 전부 제가 참여한 작전입니다. 박 영사가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작전들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서버 주소, 작전 코드,
관련 인물들의 이름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별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박 영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은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당국에서 귀하를 범죄자로 수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귀하를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 영사가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은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내보내실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박 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하가 가진 정보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북한 사이버 작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한국 정부로서는 귀하를 보호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별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박 영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보위부가 대사관까지 쳐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박 영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웨덴 경찰에 귀하의 위치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탈옥 범죄자는 즉시 체포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귀하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위부가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박 영사가 은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본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귀하를 한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사관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영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귀하가 가진 정보 전부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파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화상통화로 은별을 신문했습니다. 121국의 조직 구조, 주요 해킹 기술, 작전 수행 방식, 북한 당국의 외화 획득 경로, 은별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신문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은별의 진술이 일관된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별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별이 묵고 있던 2층 객실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별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사관 담장 너머 길 건너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별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박 영사를 만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부터 저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군요. 공공장소에 주차한 것뿐이니까요. 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귀하가 대사관을 나서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박 영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귀하가 대사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으로 이송할 때도 특별한 방법을 쓸 겁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은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한 대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켰다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별의 시선이 담장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장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입이다. 은별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이에요. 누가 담장을 넘어오고 있어요. 은별의 외침에 대사관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추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격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움직이지 마. 경비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 탕, 은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총소리는 북한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확보했다. 아래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은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주사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영사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침입자입니다. 담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보고했습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취제일 겁니다. 박 영사가 은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별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대사관에 침투해서 은별을 납치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김은별 씨,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 영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이동해야 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3시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 외교 차량이 대기했습니다. 은별은 트렁크에 숨어야 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박 영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항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서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은별은 트렁크 안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의 독방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 어둠 끝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은별은 차체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소리,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추었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힌 건가? 그러나 트렁크가 열리자 박 영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은별은 트렁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멀리 작은 제트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마크가 새겨진 비행기였습니다. 저 비행기로 가시면 됩니다. 박 영사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은별 씨,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은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별은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활주로에 찬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 영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순간 은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녘의 하늘에 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곧 사라질 별이었지만 아직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별, 숨은 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어머니는 갓 태어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별아, 니는 숨은 별이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마라. 은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톡홀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은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 북한. 안녕, 내 과거.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은별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청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별의 탈북 소식이 전해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좌제의 굴레가 어머니를 옥죄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별은 창밖의 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꼭 만날 거야. 통일이 되면, 아니 그 전이라도 방법을 찾을게.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향해. 은별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은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평양에서 적의 수도라고 배웠던 그 도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자 문이 열렸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은별 씨 환영합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은별은 그들을 따라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가옥입니다. 일단 거기서 며칠 지내셔야 합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탈북자, 그것도 북한 해커 출신이라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은별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다른 세상에 온 것을.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2층 단독주택이었지만 안에는 감시 카메라와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은별에게 배정된 방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텔레비전. 북한에서는 간부급에게나 허용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은별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은별에게 북한 사이버 작전의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121국의 조직 구조, 해킹 기술, 작전 수행 방식, 자금 세탁 경로, 은별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는 2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은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은별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요원이 말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은별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섞어 썼고 억양도 달랐습니다. 은별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북쪽이요? 힘드셨겠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상한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때로는 경계하는 시선. 그래도 은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식 말투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익혔습니다. 해커로서 익힌 학습 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은별은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고 청진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청진의 낡은 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을 어머니, 딸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연좌제,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나머지 가족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예외는 아닐 터였습니다. 은별은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용서해 주이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별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정원입니다. 중요한 연락이 있어서요. 은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관련 소식입니다. 은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본부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은별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갔을까? 수용소에 끌려갔을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날 밤 은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별은 국정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요원이 은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은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은별 씨, 어머니 김옥순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요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무사합니다. 은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사하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현재 청진의 자택에 계십니다. 물론 감시를 받고 계시지만 수용소에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귀하가 제공한 정보 덕분입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귀하가 알려준 북한 해킹 작전 정보가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가족을 처벌하면 국제적 비난이 더 거세질 겁니다. 북한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무사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화요? 어떻게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입니다. 위험한 방법이지만 짧은 통화는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은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은별은 국정원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엄마. 은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은별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울음소리. 은별아. 우리 은별아. 엄마 미안해.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이고 은별아. 니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니 어디 있노? 잘 있나? 밥은 잘 묵고 댕기나? 네 엄마. 나 잘 있어. 여기 따뜻하고 밥도 잘 묵고 있어. 그래 그래. 잘 있으면 됐다. 그거면 됐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은별도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하지. 무슨 소리고. 네가 뭘 잘못했노? 엄마는 괜찮다. 니만 잘 살면 된다. 엄마. 은별아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알겠나?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은별아. 내 새끼. 통화는 3분 만에 끊어졌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3분은 은별에게 평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별은 한국의 한 사이버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해커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아 북한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는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과거에 적을 위해 썼던 기술을 이제는 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은별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강물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별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스톡홀름의 구치소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이부에게 쫓기며 눈밭을 달리던 그 밤 한국 대사관 철문 앞에서 숨을 헐떡이던 그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유. 처음에는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별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은별 씨, 퇴근했어요? 오늘 회식인데 올 거죠? 네, 지금 가고 있디요. 아,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동료들은 그것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엽다며 웃어주었습니다. 은별은 한강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의 새로운 고향이 된 도시,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데려올 것이었습니다. 함께 한강을 걷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은별은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별, 은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